오늘은 그 4분면 쿼드란트 활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쿼드란트 분석은 4개의 면을 가지고선 분석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크로스 매트릭스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가트너 그룹에서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좋은지를 분석해내는 기법으로 제시했던 건데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이 분석 활용 기법입니다. 구성은 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흔히 공부할 때 쓰는 ISP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미리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쿼드란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에 부분에 1, 2, 3장의 ISP 부분에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전략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 전략 시스템 ISP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4분면에 어떻게 정리해 들어가는지 이거를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말하는 그 목표 문제점 분석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목표가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해야 될 실제적인 대상이다. 활동으로다. 이뤄내야 될 것들을 목표라고 하죠. 인생의 목표다, 기업의 목표다,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기까지, 주어진 비용으로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결과에 중심을 둔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실행 가능한 세부 업무로 분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큰 목표가 있으면 이거 한꺼번에 못 이루거든요. 그럼 이걸 잘게 나눠서 각각을 이뤄 나갔을 때 우리 전체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문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goal and problem 모든 목표는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 개의 목표를 저해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목표는 하나 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만일에 문제점이 없다면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죠.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든가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목표까지 갈 수가 없다.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제는 뭐냐면 이 매트릭스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에 있는 그 ISP 정보전략 기획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문제점 분석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목표가 6개가 있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점을 도출해 봤더니 6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목표에는 1개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G1이라는 목표, goal 1에 대해서는 P1, problem 1과 problem 4가 이 목표를 저해하는 문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4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물론 웨이트는 또 따로 매겨야 되겠죠. 2, 3, 2, 2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 목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 3, 2, 3, 2, 3이에요. 여기가 3이지 않습니까? 3, 3이라 하면 요 골이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골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하는 내용을 목표 문제점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앞에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블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목표에 대해서 입사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보면 영어 실력이 딸린다, 학점이 딸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표와 문제점을 정리해서 이것을 양쪽으로 서브 토탈들을 내보게 되면 어떠한 목표가 가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고 어떠한 문제점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목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자기의 이 목표를 써내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날 수업에서는 목표를 써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취업, 진학, 유학, 편입학, 사업, 숭실대학교 다니면서도 편입학을 써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4년제 대학 다니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사업, 결혼, 군입대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목표를 써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니네들이 취업을 써냈는데 A라는 학생한테 취업을 써낸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한테 그렇다면 너를 만일에 얘도 그걸 들었어요. 삼성 SDS를 들었는데 삼성 SDS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네가 원서를 내면 그 회사가 너를 뽑아주겠니? 안 뽑아주겠니? 그러니까 안 뽑아주죠. 안 뽑아주는데 너를 안 뽑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이 제가 낮아요. 뭐 영어 능력이 낮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대답들을 이 목표에 대해서 나온 대답들을 둘, 넷, 여섯, 일곱 개 정도를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받아냈어요. 이거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다시 이 칸은 다 비워놓고 이 칸은 다 비워놓고 요 매트릭스만 만들어서 한 장씩을 과제로 또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좋다. 그렇다 하면 니네들이 칸을 채워봐라 여기를. 그랬더니 네가 왜? 이건 우리 학생들 공동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은 취업을 써냈고 한 사람은 유학을 써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학과의 내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전체의 이 목표, 전체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를 써냈겠지만 문제점들을 이 사람들이 이 문제점들은 이 목표들에 대한 우리 학과의 학생들의 전체 문제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칸을 채워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5명, 5, 셋, 하나 뭐 다섯,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다 답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건 웨이트는 안 준 겁니다. 웨이트는 안 주고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4개에 대해서 네 칸에 대해서 20명이 대답을 했고 여기 4칸에 대해서 19명, 4개에 대해서 여기 몇 칸에 대해서 몇 개의 목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취업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5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17명이 대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칸을 다 채우면 이렇게 몇 개의 대답을 했고 몇 명이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죠. 물론 2개씩 선택해라 할 수도 있고 3개씩 선택해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똑같이 해야 됩니다. 3개씩 했으면 모든 사람이 3개를 대답해야 돼. 나는 2개만 할래.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다 칸을 다 채우게 되니까 20개 항목에 대해서 72개의 대답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칸을 써놓고 보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가 군입대라고 썼는데 그때까지 이제 대학원생이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은 목표가 뭐예요? 목표를 써낸 거예요, 이거를.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표와 문제점을 정리해서 줬더니 이 줄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이 사람들이 7개를 써냈는데 하나, 둘, 셋, 넷 취미활동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나 결혼했는데 취미활동을 문제점으로 도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6개를 잘못 만들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우리는 정리를 하죠. 클러스터링 한다 그러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답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20, 19, 9, 17, 4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17, 15, 15, 2, 6,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클러스터링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빼버리고 요 순서대로 20, 19, 17, 17, 15, 15, 12, 6, 7인데 요거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쵸?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이것만 봐도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은 이러한 순서로 문제점이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루기 어려운 목표는 뭐예요?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얘는 3개, 2개로 바뀌었지만 7명이 답하고 6명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요거 2개 바꾼다 해서 여기는 안 바뀌거든요. 그쵸? 여기는 안 바뀌잖아요. 이거 2주라고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목표는 이런 순서대로 목표가 취업이 1번, 진학이 2번, 유학이 이런 식으로 딱 보기 좋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봐도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내면 정리해내면 클러스터링 해내면 중요한 부분 또는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에 좋더라는 이러한 클러스터링 정리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생겼어요. 아까 나온 건 뭐였었죠? 목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점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CSF,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부르죠. 여기 나오죠. CSF. 즉 문제점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목표는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뭐라고 한다? CSF, Critical Success Factor, 필수 성공 요인. 다시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요인이 뭐냐? 이걸 하는 것을 CSF라고 하죠. 목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CSF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CSF는 특정 상황과 특정 시간에 국한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정을 필요로 한다. 즉 다시 말해서 CSF는 맨 처음에 만들 때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변화했을 때에는 CSF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한 번 만들어 놓은 목표 문제점에 CSF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와 문제점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도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했는데 이걸 취득해 버린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던 이 목표와 이 목표에 대한 것들은 한꺼번에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문제점이 해결됐을 때 CSF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 이상의 CSF를 갖고 있고 하나의 CSF는 하나의 필수 성공 요인을 수행했더니 문제점 여러 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many to many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아까 앞에 있던 그림하고 다른 거는 P가 이쪽으로 왔죠. 프로블럼이 7개가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8개가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목표, 문제점 대신에 문제점 CSF로 바뀐 것밖에 없죠. 이러한 방법으로 다 정리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지 문제점을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림. P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쓰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CSF를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아까 6개 학점 취득, 영어 이게 문제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외모 향상까지 7개가 됐는데 그랬더니 CSF 학생들한테 또 보냈어요. 요 페이지를 보낸 다음에 이것만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써내는 거죠. 학생들이요. 써내는 걸 해봤더니 커뮤니티 활동, 전공 자격 공부, 계획적 시간 활용, 아르바이트,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라고 CSF라고 써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칸을 비워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과제를 줘서 답을 얻어낸 겁니다. 답을 얻어냈더니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건 뭐냐 하면 아까는 72였는데 여기는 왜 75가 나왔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과제는 내는 애가 있고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5개, 12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될 것이고 앞에랑 똑같은 얘기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다시 이것도 클러스터링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이미 클러스터링이 돼 있고 12, 12, 11, 7, 2, 6 여기도 12가 앞으로 와야 될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또 클러스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CSF에 관심을 둬야 될 것 중 CSF 중에서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CSF를 고려하는 게 좋겠구나 알 수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CSF를 해결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하려면 CSF에 나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걸 Priority Plan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먼저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따지는 건 뭐예요? 중요성과 시급성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시급하느냐,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매직 쿼드란트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및 척도는 정확히 따지죠. 지표라는 거죠. 특정 사물이나 목표와 관련된 기준, 표적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지표는 주로 비용, 시간, 중요성, 필요성, 기밀성, 편리성 이러한 것들이 지표로 활용된다. 즉 가로 세로에 어떤 게 쓰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척도의 측정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OX, 이건 50%의 확률입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이거 삼각형 33%의 확률입니다. 이거보다는 5, 4, 그러니까 3, 2, 1.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할 때도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 척도의 기준을 좀 넓게 만들어주면 3개로 하는 것보다는 5로 하는 것이 더 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는 숫자만 셌지만 이제는 척도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5점, 4점, 4점 점수를 매기게 만드는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 4, 3, 2, 1 해서 보게 되면 숫자는 이게 커뮤니티가 3밖에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2밖에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따지니까 이건 10점이 될 수 있고, 얘는 3개가 나왔더라도 이 시급성 말고 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가격성 이런 게 있었다고 쳤을 때 10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긴 2개밖에 없더라도 이게 5 하면은 10이 될 수 있어요. 얘가 5, 4였고 빵이었다고 치면, 그쵸? 그렇다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플랜에 의해서 척도를 주게 되면, 매트릭을 주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점수화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ISP나 빅데이터나 이런 거 할 때 뭐라 그래요? 항상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중요성과 시급성의 가중치는 고려할 수 있다. 더 할 수도 있다 이거. 여기에서 중요성은 3점을 주고 시급성은 2점을 주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전공 자격증 공부가 3학년들한테는 이게 웨이트가 3이 될 수 있지만 1학년한테는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르바이트가 1학년 때는 3이 될 수 있지만 어디에요? 대학교 4학년한테는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가중치는 제외하고 그 학생들이 대답한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이러한 척도만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클러스터링 했더니 어떤 CSF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러한 것들이 분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4분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쿼드란트 분석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했다고요? 가트너 그룹에서 말했습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쵸? 이렇게 우리
나도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우면서 왜 4분면은 이렇게 거꾸로 그릴까 그랬는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X축과 Y축입니다. X에서 시작해서 Y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건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수학 시간에 배우니까 직교, 좌표 평면의 X축과 Y축으로 나눠진 평면을 네 부분을 4분면이라고 하는데 이 면에는 플러스예요. 이쪽에 어떤 인디케이터, 지표가 있었다고 그랬을 때 플러스 이것에 대한 플러스와 이것에 대한 플러스가 일리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플러스는 일리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플러스는 이것에 대한 플러스는 일리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마이너스는 일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4분면을 하죠. 인디케이터는 X축과 Y축에 대입해서 척도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는 4분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트너 그룹에서 활용을 했죠.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번 보세요. 아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막 만든 자료 같지만 여기서 보면 커뮤니티 활동 여기서 보면 점수가 있었죠. 점수가 시급성이 5고 중요성이 5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5로 기준했을 때 커뮤니티 활동 시급성이 5고 중요성이 5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점수에 아까 전공, 자격증 공부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중요성은 4고 시급성은 5라는 전제로 이걸 했거든요. 그렇게 했나 볼게요. 5, 4고 5 맞죠? 이런 식으로 저거를 저렇게 앞에 있는 표로 만들어도 되지만 4분면에 적용해서 보게 되면 더 보기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정리 기법을 만든 게 가트너 그룹의 쿼드란트 정리입니다. 쿼드란트 정리 이해하셨죠? 이 그림이 앞에 있는 매트릭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 학생들도 이걸 수업하다 보면 무슨 짓을 하냐면 4분면을 그려놓고 칸을 채워라 그러면 있잖아요. 막 그래 이거는 여기 아니야 여기 막 지네끼리 막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앞에 단계를 분석해 왔다면 이 칸에 어디에 채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트너 그룹에선 이렇게 4분면을 그렸어요. 자,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죠.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래놓고 X축의 평가 기준, X축의 평가 기준, 여기죠. X축이니까 이것에 대한 거다 이거죠. Y축에 대한 거니까 이거네요. 여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1사분면은 둘 다 올라가는 거죠. X축의 상, Y축의 상,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X축의 하, 그 다음에 Y축의 상, 그쵸? 이거는 뭐예요? X축의 상, Y축의 하, X축의 하, Y축의 하, 네 가지의 면에다가 분포를 둬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이 척도 그리는 것을 4분면 예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돈도 중요하고 뭐 여러 중요하겠지만 저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삽니다. 그럼 인간관계는 뭐냐 하면 이거를 잘 만들어야 돼. 이 척도를. 인간관계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성과 중요성이에요. 즉 사람을 만나는데 나한테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스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성도 아니죠. X축이니까 중요하면서 필요한 사람. 그렇죠? 중요하지만 필요성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뭐라는 거예요?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필요한 사람. 여기는 뭐예요? 중요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석한다고 칠게요. 회사 동료. 어디 들어가겠냐 이거죠. 회사 동료.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럼 필요성이니까 여기로 들어가겠네. 이쪽에 하나 있겠네. 그런데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동료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학교 동창하고 친구는 달라요. 동창은 동문회에서 만나는 애들이고 친구는 매일 술 먹는 애들이고 다르죠. 학교 동창은 어디 들어갈까요? 필요할까요? 중요할까요? 학교 동창은 아마 여기 들어갈 겁니다. 여기. 하지만 내 인생의 친구들은 어디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요. 필요도 하고 중요도 하기 때문에. 동호회, 뭐 우리 자전거 동호회가 있다.
자전거 동호회 그거 지금은 젊고 아우 주말마다 이 사람들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하지만 동호회를 생각해봐요. 필요성, 중요성 아마 동호회는 여기 들어갈 겁니다. 왜 그랬는지 좀 이따 할게요. 가족 필요하죠? 중요하죠. 아마 가족은 여기에 위치할 겁니다. 여기에. 같은 4분면 안에서도 이 위쪽에. 자, 보세요. 애인도 둘로 할게요. 옛날 애인 있고 현재 애인 할게요. 그럼 옛날 애인은 아마 여기 들어갈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무슨 놈은 과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애인 그래요. 필요는 한데 사람들은 현재 애인이라면 가족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건 좀 이따 왜 잘못된 생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성당, 성직자, 신부님, 수녀님들, 아니면 신부님, 수녀님들, 목사님들 볼게요. 보면 자기네가 무슨 뭐 대단한 신자라고 신부님, 목사님 막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그래요, 중요해요. 필요한가요? 만일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요 정도 갈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아마 여기나 여기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요 정도 아니구나. 여기나 여기 요렇게. 자, 보세요. 멘토, 스승과 선생은 달라요. 스승과 선생은 달라요. 스승 여기 들어가요. 선생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겁니다. 우리 학원 같은 데 가볼까요? 수학학원에서 아주 잘 가르치는 연봉 2억짜리 선생님이 있다고 칠게요. 절대 학원 선생님한테 학원 스승님이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먼저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그럼 스승님은 뭐예요?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내 인생의 지침이 되는 건 스승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우격다짐으로 지금 떼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조금 아까 그거를 필요성과 중요성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필요한 거는 대체 불가한 것이 있고 대체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데 이거 없어지면 바꾸면 돼. 이게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삶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거냐로 다 두 개를 X축과 Y축을 대입을 해봤어요. 아까 말했죠? 인생의 즐거움, 삶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족, 예수님, 스승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그런데 아까 회사 동료, 아까 교회 성직자들, 아까 제가 요 근처에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의료 관련자, 나 매일 가는 병원 의사님, 의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바꿀 수 있어요. 회사 동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바꿀 수 있어요? 가족 못해요. 예수님 못 바꿔요. 스승님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잖아요. 못 바꿔요. 보세요. 여기 봐. 친구, 애인, 제자 여기 들어있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제자들은 인생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내가 가르치고 쟤네가 잘 되면 좋고 그쵸? 여기 보세요. 학교 동창, 동호회, 애인, 단골식당, 주인, 이웃집 다 중요한 사람인지 알았죠? 아까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앰비규어스하게 애매모호하게 때려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뭘 달았어요? X축에 인생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삶의 도움이냐 즐거움이냐. 여기에 Y축에는 필요성에는 뭐예요? 대체 가능하냐 불가하느냐를 집어넣고 되니까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쿼드란트 예제라는 겁니다. 한번 또 보세요. 내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조피오, 조성원이라고 대한민국 마린 해병대에서 지금은 이제 뭐 다 큰 젊은이가 됐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놈이 동성고등학교 나왔어요. 공부 잘해요. 전교 한 5등 안에 들고 그랬던 놈인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모부, 왜? 그랬더니 이모부는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요 반에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 고민이에요. 뭐 얼마 살지도 않은 놈이.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쿼드란트 매트릭스 그려놓고 난 다음에 너 반에서 애들을 왕따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놈들. 공부 조금 잘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껍석대는 것들. 두 번째,
지네 집이 잘 사는 것처럼 있는 척하고 뻐대고 뭐 명품이다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언제 산 건데 뭐 해외 나갔다 매일 이따위 소리 하는 것들 왜? 못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보다 못하는 애가 많고 잘 사는 놈보다 못 사는 놈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척 잘난 척 하면 그게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있는 척 잘난 척 있는 척은 하는데 잘난 척을 좀 덜 하는 애. 그 다음에 여기는 있는 척 잘난 척은 안 하는데 있는 척 잘 사는 척은 안 하는데 잘난 척 아는 척 많이 하는 놈들 그냥 조용히 사는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 놓고 걔네 니네 몇 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반이 38명이에요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60명 70명이었는데 어쨌든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그럼 38명 이름은 다 아니? 그러니까 이모부 그럼 같은 반인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여기다 번호를 쓰지 말고 이름을 써라. 네가 아는 애. 네가 판단했을 때 잘난 척 있는 척 하는 놈은 여기다 쓰고 그쵸? 그 이름을 다 써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38명을 채워갖고 왔어요. 자기 이름 여기다 써갖고 왔더라고. 조비오, 조성원이 이렇게. 또 한 놈은 여기다 이렇게 써갖고 오고. 봐라. 네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왕따가 되는 거다. 너는 어떻게 노력해서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좀 비참해지니까 가능하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아는 척 잘난 척만 하지 말고 걔네들이 물어볼 때 수학 공식 물어볼 때 수학 문제 물어볼 때 같이 풀어주고 하면 아주 쉽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애 아니냐.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걔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이쪽으로 갔대요. 이름을 쓰면은. 그래서 지금 왕따를 안 당한대요. 이게 설득입니다. 이까지 4분면 쿼드란트 매트릭스 하나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저입니다. 이거 그때 한 거예요. 많이 베풀지 않는 행동, 많이 베푸는 행동. 잘난 척 아는 척을 써놓고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놈들, 도움이 되는 놈들 이렇게 나눠놓고 봤더니 자기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이쪽으로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거는 내 그 대학원 제자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들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 가족 이름이고 해서 보니까 이쪽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영원아 너 이 새끼야 반에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껍석대니까 너 싫어하지. 이거 걔 알아요 자기도 아는데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 하나 가지고 느끼게 해서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4분면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볼까요? 하나 볼게요. 제가 언젠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써와라. 이제 인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대 버킷리스트가 다르고 60대 제가 이제 60이 넘어갔으니까 내 버킷리스트하고 60대 버킷리스트가 같으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60대 버킷리스트를 10개만 써보세요 그랬어요. 10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뭘 쓴 거예요? 중요성과 시급성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뭔지,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지만 나는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한 건 뭔지, 이거를 칸을 채워보면 어디를 먼저 빨리 내가 시간이 되고 자금이 되면 해결해야 되겠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4분면 분석이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가는 기법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제인데 제가 이거 50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결혼 조건을 봤어요. 결혼 조건. 결혼 조건은 외모. 이거 진짜 나중에 데이터 보여줄게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는지. 외모, 학력, 직업, 사랑, 성격, 가문, 가족관계. 이거 약 1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2년 동안에 수업을 해가면서 받아낸 결혼 조건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그나마 제 의지하고 맞는 것들 몇 개 정리한 겁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랬을 때 보면 뭐냐면 결혼 조건은 사람을 고르는데 생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쩔 수 없이 결정된 게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나고 난 생후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거 뭐예요? 인디케이터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저는 생전과 생으로 나눠봤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생전인지 사랑이 생후네요. 그러니까 생후네. 사랑은 아무래도 여기밖에 못 가겠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어넣기가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생후라는 건 습관과 노력이라는 거로 나눠놨고 생존은 변화 발전 가능이고 변화 발전 아무리 변화를 하더라도 불가한 게 있다 이거죠. 불가한 게. 그쵸?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노력과 변화 가능한 항목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결혼 조건의 큰 변수로 생각을 해야지 가족, 가문, 가족관계, 출신 지역, 나이 이거는 생후예요. 아무리 변화 발전해도 물론 이제 가족관계는 호적 파버리면 되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라도 근데 경상도로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죠. 본적을 바꾸면 되니까. 그쵸? 나이 바꾸면 되지. 주민등록 바꾸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핏줄 어디 가? 그 소리 듣잖아요. 출신 지역? 내가 아무리 지금 서울에 살더라도 충청도, 멍청도, 촌놈은 촌놈이거든요. 제가 아산 촌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결혼이 안 된다.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이해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쵸? 습관, 속궁합. 이건 또 그렇죠. 이것도 요새 약도 좋아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칸을 채워서 생존을 뭐로 했어요? 발전 가능한 거.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죠? 발전 가능. 이거는 변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한 거. 보세요. 근면성.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면한 거. 10시에 일어나면 8시에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건강? 노력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미 핸디캡이다. 그걸 못 바꾸는 거죠. 그쵸? 못생긴 거 외모? 외모는 내가 캐시어 마크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변화 불가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외모. 그런데 요새는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건 농담이고 anyway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칸을 채우려니까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 변화 가능, 변화 불가능,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 습관보다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로 다 나눠놨을 때 이렇게 나눠본다면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라는 거예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을, 이런 여자들을 고르면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다. 이걸 설득해 주는 거죠. 그냥 누가 뭐 남편감이라고 딸내미 하나 되는데 그 새끼는 안 돼. 그러면 좀 있으면 애 갖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짓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지. 잘 설득을 해서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제인데 그냥 예제 좀 무슨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에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없애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가부가 돈을 많이 쓰고 하는 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설명만 막 해요. 짜증이 막 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되게 좋아해요. 그 도덕적으로 미흡한 그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1등은 아니죠. 꼴등이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anyway 그거는 뭐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국가가 존속을 해요. 국가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을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처라고 하고. 그러면 국가의 존속 이유는 뭐예요? 국가 발전과, 그렇죠? 경제적인 발전과 잘 살게 만드는 거하고 국민을. 두 번째, 국민이 죽지 않게 만드는 거, 국민 보호다. 이건 내 말이 아니죠. 국부로 나오는 얘기고, 이게 국가의 목표는 뭐다? 목적은 국가의 존속 이유는 국민 보호와 재산 보호, 국가 발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려면 보세요. 1번. 감사원 할게요. 감사원. 그래 놓고 이제 한꺼번에 쓴 겁니다. 직접적인 기여도 간접적인 기여도예요. 경제적으로 낮은 이익, 높은 이익. 그래 놓고 여긴 생명과 재산 보호에 조금 낮은 기여. 이거는 높은 기여라고 할게요. 감사원. 감사원이
경제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여기에 갈 거예요. 감사원은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도덕적인 게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잘해갖고 재산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으면 얘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 잘하게 되면 국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익도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생명보호에도 예를 들어서 방사청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데 감사를 잘해가지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볼까요? 교육부 볼게요.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대해서 이익이 돼야 안 돼요. 물론 잘 가르쳐갖고 부자 만들어주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다 갖다 넣었어요. 왜 갖다 넣을게요?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은 돼요. 공부시켜가지고 잘 만들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보험이 재산보호에 기여를 하느냐?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국가 발전의 기여보다는 이렇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에는 낮을지 모르지만 얘네들 교육 잘 시켜서 안전교육하고 뭐 이런 거, 교육부의 역할은 여기쯤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행정안전부 볼까요?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서 수해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19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19번 보세요. 행정안전부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죠. 왜? 혜택도 많이 주고 복지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생명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그 재난방송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20개 부처를 써놓고 하는데 14번이 아마 여가 볼 거예요. 어디 보자. 여성가족부 볼게요. 여성가족부가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됩니까? 자기네 단체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한테는 별로 도움되는 거 없거든요. 경제적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네들이 해가지고선 우리 생명 및 안전, 재산보호를 얼마나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가부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쓰는 돈은 얼마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의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했어요. 제품을 만들었어요. 가격. 제품은 뭐예요?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가치 대비 가격이 뭐예요? 제품이에요. 내가 이번에 마우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격대를 여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예를 들어서 이 기준점이 100원이라고 치겠습니까? 100원이 높은 거. 가격이 100원. 그 다음에 가치는, 편리성은 내가 상이에요. 상중하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건 200원을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하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쓸 수 있고, 데이터 통합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우리 IT 쪽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때 시간 대비 투자 비용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도출해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 할 때 국방부 우리 전산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국방센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육했던 내용들인데, 유지보수 비용을 전담을 어떻게, 왜 자꾸 이 사람들한테 유지보수는 2군데밖에 안 해요. 카이다라는 기관하고 군인공제라는 기관하고 2군데가 대한민국의 모든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 매일 뭐라 그러면 보안이 어쩌고 저쩌고, 보안 때문에 민간한테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따 거짓말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려보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 보안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 여기다 다 쓰자 이거죠. 우리 20몇 개 이 체계가 있어요. 정보 체계. 요새 뭐 밈스 데이터를 그럼 누가 박지원인가 애꾸는 뭐 지웠다 말았다 하는 밈스라는 이 체계도 이 안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안에 유지보수하는 체계 중에 하나인데, 아마 밈스는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기밀성, 보안성도 있고 효율성, 전문성도, 분석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될 거예요. 밈스는. 그런데 보세요. 기밀성, 보안성이 조금 떨어지고 효율성, 전문성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군인 연금 정보체계라든가 국방 동원 정보체계, 이건 뭐예요? 예비군. 이런 것들은, 이것들 둘은 민간한테 지금 샘플로라도 줘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갖고, 그냥 매일 우리 국방 시스템들은 반드시 카이다 아니면 군인 공제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자 이런 걸 갖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직 요 앞에까지는 4디멘조널이잖아요. 4디멘조널. 여러분들이 만일에 응용을 한다면 9디멘조널로 할 수 있어요. 9디멘조널. 하나, 둘, 셋. 하나, 상중하지, 상중하. 소중대. 여기는 OX에 아까 그랬잖아요. 세 개로 만들면 더 정확해진다고. 그쵸? OX로 하는 개념이라면 여기는 상중하의 개념이죠. 여기 상이면서 영향이 큰 거. 여기. 이거는 상이지만 영향은 얘보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9디멘조널로 만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포커싱, 이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아내기가 더 좋아진다. 거의 무시해야 될 것들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9디멘조널로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이게 9디멘조널 분석하려면 앞에부터 목표 문제점 분석서부터 조금 이 방법을 좀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턴트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9디멘조널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4디멘조널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일인데. 근데 이제 요 분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데피니션을 내려야 돼요. 나는 얘를 여기다 왜 넣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얘네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9디멘조널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디멘조널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이거를 저는데 이거는 제가 한 30년 전에 휴레트 패카드,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컴퓨터 회사가 됐는데 HP 휴레트 패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노트북은 만들더라고요. 메인프레임급은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레트 패카드라는 이 프린터 많이 만들죠 요새.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IBM 다음에 휴레트 패카드였어요. IBM이라는 큰 회사 다음에가 휴레트 패카드. 두 사람 이름인데 휴레트라는 사람하고 패카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죠. 컴퓨터 회사. 진짜 유명했죠. 지금은 이제 거의 휴레트 패카드는 컨설팅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 하드웨어 이 컴퓨터 만들고 이런 쪽에서는 거의 찌그러졌는데 거기에 교육을 갔었어요. 교육을 갔더니 그때 저한테 교육했던 분이 관심을 끌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심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대표이사, 우리 회사 인원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적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격리이사는 자기 부하 직원이 많은 게 좋아요. 영업이사도 영업사원 많은 게 좋아요. 구매, 생산, 정보이사, 이게 IT야, 컴퓨터. 우리 지역이죠. 보세요. 작업 공간. 우리 땅 장사하는 사장 말고 좁은 장소에 많이 일하는 게 좋겠어요. 넓은 장소에,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 좁은 사람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공간 적은 게 좋아요. 격리이사, 자기 방 큰 게 좋아요. 영업이사, 당연하지. 구매이사, 다. 왜 사장이 매일 인상 쓰고 앉아있는 줄 아세요? 자기랑 화살표가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라는 놈들도.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제품 재고, finished good inventory. 대표이사, 적은 게 좋아요. 현찰 많은 게 좋지. 격리이사, 적은 게 좋아요. 영업이사, 재고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구매이사, 많은 게 좋아요. 생산이사도 많은 게 좋아요. 총무이사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거 할게요. 정보이사 진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숫자만 맞춰주면 돼. 재고 몇 개 이것만 맞춰주면 돼. 부품 재고, 컴포넌트, 인벤토리. 부품 없는 게 좋아요. 딱딱 just in time에 딱딱. 왜? 재고를 안고 있다는 건 우리가 현금을 회사에 깔고 있다는 얘기니까. 격리이사 적은 게 좋아요. 영업이사 적은 게 좋아요. 구매이사 많은 게 좋아. 생산이사 많은 게 좋아. 총무이사도 안 깨지려면 많은 게 좋아. 정보이사 관심 없어. 급여 대표이사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적게 주는 게 좋아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대답하겠지. 사실은 적게 주는 게 좋아요. 격리이사 자기 월급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다. 이때 또 욕심 부려 우리 정보이사는. 휴가 조금만 가는 게 좋아요.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내가 이번에 구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게요. 구매 시스템을. 그러면 구매 담당자에서 구매 이사가 제일 높거든요. 구매 이사 의견만 받아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사장님 의견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주니까 뭐라는 거야. 그 어렵게 1년 동안 시스템 만들어줬지. 누가 이따위 거 만들어냈냐고 대표이사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니네가 만든 건 구매 시스템이지 우리 회사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거든. 왜? 회사가 대표가 돈을 줄 때는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구매 시스템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회사가 쓸 구매 시스템이야. 그러면 대표이사의 의견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해되는 거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회사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표이사가 제일 사랑하는 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격리이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칸을 다 채워놓고 보면 그나마 대표이사하고 화살표 방향이 제일 많이 같은 게 격리이사예요. 제일 삐딱한 게 누구야? 컴퓨터이사야. 컴퓨터이사. 그러니까 매일 전산실 욕먹고 앉아있는 거야. 니네는 밤샜는데 뭐 했냐? 그래 무슨 한 칸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그래서 관심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내서 정리할 때도 뭘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쿼드란트를 쓰면 훨씬 좋다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예제를 보여줄게요. 척도 설득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배우자 선정. 배우자 선정.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대상자.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나 결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 했는데 남자는 있니? 근데 지금 고민이 있어요. 세 놈이 있거든요. A, B, C가 있어요. 홍길동, 허균 뭐 세 명이 있어요. 그래? 누가 제일 좋은데? 저는 2번이 좋은데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네가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니까 인물도 봐야 되고요. 학벌도 봐야 되고 여기 이거 어디 있어요? 아까 했죠 우리. 어디서 했어? 결혼 조건에서 했잖아요. 그 칸들을 쫙 해서 나는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내 학생들한테 네 나이 또래 애들한테 했더니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나한테 냈더라. 여기서 한번 10개만 골라봐라.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13개. 13개만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 놓고 얘한테 칸을 채운 거예요. 홍길동 인물 몇 점 줄래? 3점 척도만 쓸게요. 3점 척도. 그랬더니 얘는 2점 인물. 이놈은 3점. 대상이 3번 얘는 1점. 학벌. 얘가 학벌이 좋은데 얘는 2점, 얘는 1점. 얘는 왜 만나니? 그리고 이제 할 말하는 거죠. 직업? 이놈이 3점인데 이놈이 2점이고 이놈이 1점인데 다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얘는 아까 얘가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했더니 얘는 90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얘는 54점이 나왔어. 얘는 12점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하면은 아빠 생각에는 얘가 좀 인물은 좀 빠지더라도 얘가 좀 낫지 않겠니? 설득을 하는 거죠. 봐라, 이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얘랑 결혼하는 게 네가 인생이 편해지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네 의견이 뭐니? 얘가 인물이 난데 훨씬 낫거든요. 좋아. 훨씬 난 거는 이 2배를 해주자. 그럼 웨이트를 여기 2배씩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직업도 예를 들어서 성격도 얘도 2배를 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점수는 2배씩으로 하자 이거야. 그럼 얘는 6점이 될 거예요. 얘는 4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갭이 줄어들겠죠. 이 갭을 네가 좋아하는 웨이트를 주더라도 2배, 3배 이상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 웨이트를 주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나는데도 대상 1이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오면 아마 우리 똑똑한 딸은 마인드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래도 이쪽으로 가겠다면 가라.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러한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십사 하는 예제입니다.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실제 배우자 선정 조건을 S대학교 대학원, 숭실대학교 대학원 예제로다가 그 학생들한테 그때 다니던 학생들의 나이대입니다. 대학원생들 40세 40몇 살 먹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거로 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써내라 그랬어요. 외모, 학력 이거 다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이 매트릭을 선정 조건 조사를 했을 때 보면 30대, 30에서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어디에 포커싱을 두더라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성격, 발전성, 외모 이게 이 사람들은 여기 봐봐. 사랑, 직업, 외모 어쨌든 이걸 토탈로 계산해 봤더니 얘네들이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뭐다? 성격, 발전성, 외모를 보더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통계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목들이에요. 그 항목을 샘플로 이렇게 어디 갔어? 빨리 좀 이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가 그냥 어느 책이나 보고 소설책이나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그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얻어서 하나하나를 다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쿼드란트 분석이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